제 앞선 시간에는 이제 그 다양한 분야 판소리 연구자들이 오셔서 굉장히 다양한 시각으로 판소리 사적으로 연구된 것들 또 각각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분야들을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많이 공부가 되는데요. 저는 이제 7번 시리즈로 춘향가부터 수경낭자가까지 지금 남아서 불리는 혹은 복원된 이런 판소리들을 사설과 함께 음악을 좀 감상해보는 시간을 계속 가지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춘향가를 저희가 오정숙 창 춘향가를 주로 감상을 했어요. 근데 이게 한 명창의 춘향가를 감상하셨기 때문에 오정숙 명창의 스타일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또 이해가 되셨겠지만 사실 춘향가도 버전이 여러 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많은 명창을 다 저희들이 듣고 또 사설을 볼 수가 없어서 주로 인간문화재 선생님들을 위주로 해서 할 건데요. 오늘은 성창순제, 그러니까 보성소리라고 흔히 일컬어지는 강산제 신청가를 주로 이제 감상을 같이 하실 거예요. 제가 부제를 심청의 세상구원이라고 아까 해놨다고 박성환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처음 연구를 시작한 게 이제 심청가를 대상으로 한 텍스트 분석이었어요. 근데 그 많은 판소리 레파토리가 있고 또 모든 판소리가 다 중요한데 나는 처음으로 연구하는 걸 나는 심청가를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심청가를 처음에 이제 연구 대상으로 선택했고, 그 이유는 사실은 이 안에 드러난 그 심청이의 삶과 죽음이 굉장히 마음 아프게 비극적으로 다가온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도대체 죽는다는 거는 뭐고 또 산다는 거는 뭔가 하는 본질적인 존재에 대한 그 질문을 하게 만들어준 게 바로 심청가였어요. 근데 사실 처음 판소리를 제가 좋아하게 된 동기는 박동진 선생님의 수군가 때문이었어요. 수군가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라고 보통 많이 알고 계시지만 그 생소한 자라가 또 나오고 또 토끼가 살아나온 다음에 그 뒷얘기가 더 재밌는데 그 뒷얘기를 또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판소리라는 걸 들으러 갔는데 내가 몰랐던 재밌는 이야기가 판소리 안에 있어서 야, 판소리가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 이렇게 재밌는 걸 나는 연구해봐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판소리를 이제 다시 사랑하기 시작을 했죠. 근데 정작 제가 처음 이제 석사 논문을 쓸 때는 좀 진지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있는 것보다 판소리라는 것이 사람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사람들이 소리를 들으면서 무엇을 경험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 조금 미학적이고 좀 철학적인 질문을 했던 것 같거든요. 우리는 보통 이제 심청이가 효도한 이야기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 이 안에는 어마어마한 신화적인 숭고한 그 철학이 담겨 있다 하는 거를 깨닫게 됐고, 또 그건 지금 생각할수록 정말 심청가는 위대한 판소리 작품이고 모든 게 다 위대한 작품이긴 합니다. 춘향가도 위대한 작품이고요. 근데 이제 심청가는 아까 김용문 선생님께서 그 판소리가 사회 공동체의 소산이고 또 이 안에서 권력층이나 양반층을 비판하는 그런 무서운 힘이 실려있다. 그리고 그거를 용인해 준 거다. 그래서 화합을 오히려 더 추구하는 그런 판소리 힘이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도 그 말씀에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판소리 작품이 사회의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문제를 본질적으로 좀 통찰하게 해주고, 그렇다면 우리는 미래에 어떤 사회를 만들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다 보여주고 있어요. 판소리 작품마다. 근데 이 심청가는 그 중에서도 그 소녀가장의 문제, 또 이제 사회 복지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그 주제를 관점을 좀 더 크게 봐야 되겠다. 단순히 효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더 나은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7바탕의 이제 판소리 작품을 매달 한 번씩 여러분과 돌아가면서 만나는데 이 판소리 사설 하나만
가지고 하기가 조금 그 선행되는 판소리에 대한 기본 지식도 조금 필요해서 앞에 잠깐씩 판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풀고 그 다음에 신청과 사설과 음악을 듣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간단히 판소리란 게 뭐냐 하는 걸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좀 계속 훑어보면서 갈 겁니다. 그 우리가 판소리가 뭐냐 이런 걸 물어본다면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개의 답이 나올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 무궁무진한 답이 나올 수 있는데 일단 판이라는 거는 공간을 얘기하고 또 예술을 얘기도 하고 이 판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기도 해서 판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음에 갖고 있는 공동체적 어떤 인식 공간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판에서 보이고 판에서 춤을 추고 판에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풀어놓는 어떤 광장의 개념 이런 개념인데요. 거기서 부르는 소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지금의 극장 무대가 아니라 이런 마당 공간에서 넓은 자리에서 사람들과 만나서 소리를 하되 그게 이제 옛날에는 마이크가 없으니까 육성으로 저 심리밖까지 내 목소리에 들릴 만큼 통성을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발성의 그 특성으로부터 오는 그 긴장감 혹은 위대성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판에서 부르는 소리는 우리가 흔히 예쁜 목소리로 부르는 그런 노래랑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소리가 태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정가, 뭐 시조나 가사나 이런 걸 들으면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성으로 이렇게 뽑고 길게 호흡을 하고 이 호흡을 정돈시키는 소리라면 이 판소리는 배심에서 끌어올려서 자연을 진동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희노애락 감정을 발산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서적인 소리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나를 누르고 수양하고 이런 소리와 다르게 판소리는 그야말로 격동하는 소리를 보여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조선 참각사에 보면 박만춘 같은 명청의 경우는 뭐 하도 막 소리 호통치는 목소리를 뽑아내면서 막 나무를 붙들고 용을 써갖고 막 나무 뿌리가 뽑히는 소리가 났다. 어디서 막 벼락치는 소리가 났다. 이런 전설적인 얘기가 전해지는데 그만큼 이 소리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수련이 어마어마했어야 된다는 거. 그런데 이 소리 안에는 예쁜 소리가 아니라 자연의 모든 소리가 담겨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거칠고 조금 쉰 듯한 이런 소리를 통해서 아주 까끌까끌한 느낌을 주긴 하지만 이 안에 인생에 대한 그늘이 많이 담겨 있는 것이 좋은 소리라고 평가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뭐 쉰 듯한 소리, 또 큰 소리 이런 소리만 좋은 소리가 아니고 그 안에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이 목소리를 통해서 인간의 감정이나 어떤 느낌들이 잘 전달되도록 정교하게 예술적으로 가다듬어진 소리를 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한 경지를 득음이라고 하고 그런 소리를 또 판소리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거죠. 그래서 판과 소리가 만난 이 소리는 긴 이야기를 뭐 한두 시간짜리가 아니라 길게는 8, 9시간까지 긴 이야기를 전문가의 오래된 공력을 통해서 노래로 또 이야기로 부르는 거 이걸 우리가 보통 판소리라는 장르명을 씁니다. 예전에 학교에서는 판소리란 게 도대체 뭐냐, 연극이냐, 음악이냐, 문학이냐, 뭐냐 이런 걸 갖고 논쟁을 굉장히 오래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판소리는 판소리다. 이렇게 결국에는 판소리 하나가 그야말로 소우주 독창적인 장르로 결정이 될 만큼 판소리는 모든 것을 담고 있지만 어느 것과도 같지 않은 정말 조선 후기에 새롭게 태어난 융합 장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판소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간에 있었던 모든 정가는 물론이지만 이 민속악에서 부르는 모든 성악적인 것들을 다 습득을 해야 이 판소리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이죠. 이 그림은 판소리를 얘기할 때 시그니처로 늘 이용이 되는 그림이에요. 아까 모금갑이라고 하는 명창이 평양감사 부임 연회에서 판소리를 시연하는 그런 그림인데
능라도라는 게 대동강이 평양 시내 앞에 이렇게 흐르면 그 안에 작은 섬이 능라도인데요. 이 능라도 안에서 이렇게 모험갑이 부채를 들고 소리하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이게 아마도 그 명창들 중에서는 가장 오래전에 그 불렀던 명창의 최초의 모습일 거예요. 아마 모험갑 시대는 사진기 뭐 이런 게 없으니까 명창을 그림으로 그린 것으로는 모험갑이 가장 오래전 사람입니다. 이 모험갑 전에도 뭐 우춘대라든가 뭐 권삼득이라든가 뭐 이런 명창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권삼득 같은 명창도 유명했는데 그림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 모험갑 명창이 이렇게 평양감사 부임 시에 나가서 이렇게 판소리를 했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당대 최고의 명창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남아있는 것이고 이게 10폭짜리 병풍에 어마어마하게 큰 대작 그림으로 있는 그림의 부분이에요. 이게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조그만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확대해서 보는 건데 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보이시나요? 오른쪽에 양반들과 기생들이 앉아있죠. 그리고 왼쪽에는 서서 구경하는 양반들이 또 있고요. 요 끄트머리 보면 엿장수도 보이고 또 여기 보면 배를 타고 지나가는 여기는 뭐 노는 배는 아닌 것 같지만 일반 배도 보이고 요쪽을 보면 양반들과 기생들이 배에 앉아서 풍류를 즐기면서 위에 그늘 포장까지 치면서 뱃놀이 하면서 옆에서 보는 그런 그림까지 그려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런 공식 행사 이를테면 큰 공식 행사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아주 정말 지금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엄청난 규모로 행사를 했구나. 근데 여기 뒤와 앞뒤에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운집해 있는 그림이 같이 있습니다. 밤에는 횃불을 들고 또 쭉 하고 서가지고 횃불을 전등 삼아서 밤 늦게까지 이런 연회를 펼치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기본적으로 돗자리 하나 깔아놓고 고수랑 그 소리꾼이 서로 마주보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수도 양반 복장을 하고 있고 모험갑은 갓을 쓰지는 않았어요. 갓을 쓰지 않은 모습의 민머리인데 상투를 위에만 틀고 여기 이것도 안 했잖아요. 그야말로 서민의 그대로 머리 형상을 하고 있어서 이것도 되게 좀 특이합니다. 그 명창이 대개는 갓을 쓰고 그 도포를 입고 소리를 하는데 보통 이 판소리꾼들이 어디에서 자기 그 예술을 많이 소비했냐면 예전에 과거 시험이 끝나면 과거 시험 급제 잔치를 크게 벌여요. 그때는 하루만 잔치하는 게 아니라 막 일주일 막 길게는 3일 기본 뭐 이렇게 잔치를 계속 하는데 그때 이제 부잣집에서 이렇게 소리꾼을 초청해서 밤낮으로 소리를 듣고 하는 그런 잔치를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크게 거금을 이제 행하러 받고 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그 명창들하고 반주를 했던 삼연육각제비들, 이 옛날 악사들, 이런 악사들은 궁중에 들어가서 궁중잔치에도 다들 참여를 했기 때문에 궁중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모관대를 썼어요 옛날에는. 근데 사모관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일반 사적인 연회나 이런 경우에는 갓 쓰고 도포 입는 그런 복장을 했기 때문에 꼭 소리꾼만 양반 복장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악사들도 양반 복장을 같이 했어요. 근데 이제 판이라고 하는 옛날에는 12판이 있어서 이렇게 전문적인 관대들이 다양한 레파토리로 과거급제 잔치할 때는 뭐 줄타기도 하고 땅재주도 하고 뭐 접시도 돌리고 이제 이런 지금으로 얘기하면 서커스 같은 공연이 같이 동반이 됐는데 그 중에 이제 소리로서는 이 판소리가 당시 그런 자리에서 민요 같은 걸 했다는 기록은 잘 없어요. 그런 자리에서는 꼭 판소리가 들어갔고 이 소리꾼은 이런 연회에 주로 불려다니면서 양반층들을 상대를 많이 했고 또 삼연육각을 다 내동해서 가기에는 너무 이게 그 여러 가지 부담이 되니까 북반주를 하는 고수 한 명과 함께 심플하게 두 명이 이렇게 소리 무대를 가지고 연행을 하는 것으로 애초부터 이게 아마 고정화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아주 기본적으로
정착이 된 게 이미 이게 18세기 말 그림인데 벌써 한 3세기 가량 요런 것이 이제 기본적인 판소리의 연행 상황이 된 거죠. 가운데 이제 물그릇 같은 게 있고. 뭐 그림이긴 하지만 이분은 벌써 얼씨구 아까 뭐 얼씨구로 위가 나쁜 사람이 얼씨구로 한다. 이 얼씨구 한 양반이 뭐 보나마나 있습니다. 여기 손을 이렇게 올리고. 네. 그런데 이 모음갑보다 앞선 명창의 그 원창 같은 17세기 말 명창 같은 경우에는 그 붉은 부채를 들었다 이런 기록도 있어요. 근데 붉은 부채를 왜 들었을까 그런 생각도 가끔 하는데 요즘 붉은 부채 들고 공연하시는 소리꾼은 없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그 무게와 연관이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어요. 소리꾼 집안이 내내 그 무업을 하던 집안의 악사 내지는 제비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관계 속에서 그 혈족이 쭉 이렇게 발달이 되기 때문에 이 예술인 집단이 원시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무계 집단에서 예술인들이 태어나고 또 나중에는 뭐 그 기녀 집단과 관련된 그쪽에서 또 예술인들이 많이 태어나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뭐 그게 이상한 거는 아닌데 과거에 이제 우리가 그 굿 같은 걸 하면 그 무녀들은 붉은 부채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게 신성한 신물이에요. 그래서 신성한 상징으로 부채를 들고 방울을 드는데 아마 그런 전통이 여기에도 남아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기산의 그림인데 그 아까도 조금 보셨지만 이거는 이제 조금 근대 20세기 초반 정도에 행해졌을 사랑방 내에서 그러니까 방 안에서 이루어졌던 소리 풍이 여기도 보면 이제 태릉문이 여기 들어가 있죠. 근데 여기는 지금 이렇게 줄북을 해놨는데 판소리북은 이게 줄북이 아니고 요거는 보통 이렇게 그 줄로 북을 매는 거는 퉁물에서 하는 북들이고요. 징을 박아놓은 북을 판소리 북으로 쓰죠. 왜냐하면 거기 이제 매화점도 찍어야 되고 하니까 이 북의 온도가 조금 다릅니다. 근데 뭐 이런 북도 뭐 썼겠죠. 뭐 여러 가지 또 변화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방 안에서 소리를 할 때 보면은 아녀자들도 있고 아기들도 있고 이제 동네 사람 다 모여서 이렇게 같이 들었다 하는 것이 이제 그림으로 남아 있는 것이 있어서 여기 뒤에 병풍을 방 안에서는 쳤고 여기 멍석을 깔고 이렇게 공연을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소리판을 구성하는 게 바로 명창 또 고수 그리고 청중 이렇게 크게 나뉘어지는데요. 각각 다 역할이 있어요. 특히 청중들은 그냥 보고 박수치는 청중이 아니고 반드시 추임새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추임새에 따라서 이 소리꾼이 소리가 그날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금방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냥 추임새가 막 나오면 막 오버해가지고 또 더 잘하기도 하고 또 추임새가 없고 막 지루하게 이렇게 청중들이 듣고 이렇게 좀 처져 있으면 소리가 막 다운돼서 더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물론 고수가 받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중들의 추임새는 즉각적인 진짜 반응이기 때문에 소리꾼들이 그 청중의 반응을 살피며 자기 레파토리를 변경하기도 하고 또 대목을 바꾸기도 하고 조금 더 신나는 대목을 하거나 뭐 아니면 안일이를 또 재밌는 재담을 넣거나 이게 즉흥적으로 변동이 되는 그러니까 뭐 서양의 무대는 그런 게 없죠. 기본적으로 그대로 지켜져야 되는 그 교본이 있고 그대로 이제 무대가 진행이 되는데 우리 판소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이 즉흥성이 강조가 되고 그거에 따라서 이 명창의 그 기량이 또 판가름 되기도 해요. 그래서 뭐 청중 무시하고 뭐 나는 내 할 소리만 한다 이렇게 하고 가는 소리꾼은 사실은 좋은 소리꾼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 교감을 잘하고 그 청중들의 취향을 잘 반영해서 소리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기량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즘엔 너무 무대화된 소리만 많아서 이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판소리 성음은 우리 제가 이 프린트를 드린 고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성악의 일종이니까 지난번에 제가 수리성, 청구성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목의 종류도 엄청 다양하죠. 근데 지금처럼 우리가 거칠고 신목소리를 판소리의 주요 목소리로 생각한 지는 사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건 아마 판소리가 이게 남도소리화 되면서
애초에는 경기 충청 소리로 맑고 담백하게 시작을 하다가 이게 점점 남도화되면서 남도의 육자배기의 토리가 들어오고 계면조 같은 슬픈 음악이 들어오면서 판소리의 목소리도 거기에 따라서 더 기교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 기교를 절차 탁마하는 과정에서 이 성대가 결절이 되고 여기 뚝살이 배기면서 그런 좀 거칠고 그래도 그늘이 있고 애원성도 낀 이런 목소리를 지금은 판소리의 좋은 목소리라고 쳐요. 판소리가 그냥 막 맑고 깨끗하게만 올라간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인생이라는 게 밝은 면도 있지만 어두운 면도 있는데 이 인생의 슬프고 어두운 면을 소리로서 어떻게 잘 담아낼 것이냐가 바로 이 성음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판소리 성음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한 공력이 필요한 그런 분야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사진은 박초월 선생이에요. 저희도 근대에 이제 여성 명창들이 막 약진하고 인간문화재가 되면서 그 뭐 공주에도 쓰리박이 있다고 하는데 여성 명창 중에도 쓰리박이 있어요. 박초월, 박귀희, 박초월, 박귀희, 박록주 이 세 명이 인간문화재가 되시면서 교육에도 헌신하시고 학교도 만들고 그리고 제자를 굉장히 많이 양성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분들 덕에 판소리가 굉장히 공교육으로 들어왔다. 지금 국악과에 판소리 하는 분들이 다 교육받잖아요. 옛날에는 다 구전심수로 집안에서 이제 북 하나 놓고 선생님하고만 가르쳤지만 이게 이제 학교 교육이 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분들의 공로가 굉장히 큰데 특히 박초월 선생님은 남원풍이에요. 아까 그 국악의 성지에 송록 생가와 박초월 생가가 나란히 붙어 있어요. 근데 이 박초월 선생이 남원분이긴 한데 저도 박초월 선생을 연구를 한번 해서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 만석군 집에 어린 시절에 집이 가난하니까 좀 거의 팔리다시피 해서 갔는데 15살인가 이제 시집을 갔는데 그 집에서 하여튼 뭐 좀 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결국에는 쫓겨나다시피 해서 다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는 이제 그런 그 남자를 바라지 않고 그 다음부터 소리를 해서 그 다음부터 뭐 경연대회 가서 1등도 하고 서울로 진출하고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이분의 성음은 고음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그 고음을 지를 때는 그냥 편안하게 고음을 쓰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막 소름이 돋게 고음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의 고음은 철성이라고 해서 그 쇠꼬챙이로 이 뒤를 찌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음색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아주 고음이자 철성이라고 하는 성음을 가졌기로 또 유명했고요. 또 계면조를 잘 했어요. 계면조라는 게 약간 그 단조의 슬픈 음색을 우리가 한국적인 국악 용어로 계면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동편제 선생님들한테 배우긴 했지만 자기 스타일로 약간 더 그 인생의 슬픔이 묻어나는 그런 소리를 만든 그런 선생님입니다. 이 박초원 선생님이 흥보가하고 수궁가 버전을 남겨놨는데 조통달 선생님이 이 박초원 선생의 수양 아들로 이제 흥보가 수궁가를 익히셨고 그 박초월 수궁가로 인간문화재가 얼마 전에 김수연 명창이 됐어요. 박초월 명창이 흥보가 수궁가가 참 그 서민적이고도 소리가 좋은 대목이 많아서 좋은 버전입니다. 수궁가 흥보가 같은 경우. 또 임방원 선생하고도 나중에 살기도 했고 그래서 임방월 버전도 조금 들어와 있고. 네, 그래서 뭐 사람마다 목소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성문이란 게 있잖아요. 자기 목소리에도 지문이 있어서 늙어도 이 목소리 지문이 변하지가 않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오래 수련을 하면 목소리가 억지로 판소리화 되면서 변화가 되는데 잘된 분들은 다행이지만 수련을 하다가 목이 상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상하는 목소리인 경우는 뭐 이렇게 목이 잠겨서 고음이 아예 안 올라간다든가 이런 경우를 떡목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 슬프죠. 만약 운동선수가 운동하다가 다쳐가지고 더 이상 재활이 안 되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고 또 김소희 명창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이 근현대에 아주 유명했던 인간문화재셨죠. 김소희 명창 같은 경우는 아무리 그 소리를 해도 목이 안 쉰다고 했어요. 본인은 아주 맑은 목소리를 가지고 또 소리를 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는 선생님이 똑같아도 제자들마다 목소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구현하는 판소리 세계가 그 목소리 때문에 다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판소리는 성음 노름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가진 바의 자기 목소리 또 공력으로 다듬어진 목소리를 가지고 그것을 기술적으로 활용하는 것 이게 이제 판소리의 음악 세계라서 판소리는 성음놀이다. 그리고 성창순 선생님도 돌아가실 때쯤 80쯤 되니까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소리를 다 낼 수 있는데 이제서 좀 늙어버렸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 기억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게 좀 뭐랄까요, 판소리는 그 목소리로 이 이야기 안에 있는 모든 소설을 그야말로 그 노래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 소리 하나로 울리고 웃기기를 해야 됩니다. 명창들은 판소리로 울리고 웃기기를 잘 하는 사람이 명창인데 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막 철철 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박장대소가 나기도 하고 또 그 안에 풍자도 있고 해악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교차 반복되고 울리고 웃기기를 하면서 그 긴 이야기가 이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8시간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긴 이야기를 아무 기교도 없이 밋밋하게 이렇게 가서는 듣는 청중도 지루하고 또 이야기를 또 노래를 하는 소리꾼도 너무 힘이 들 텐데 이제 이러한 재단과 또 음악과 또 사설과 이런 것들이 절묘하게 완성도 있게 이루어졌을 때 판소리 예술적인 경지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고수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우리 프린트에는 4번 항목에 고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소리 들을 때 소리꾼을 주목하지 사실 고수를 잘 주목을 안 해요. 그런데 고수들은 북을 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반주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지 않겠어요? 사실 반주 삐끗하면 가다가 삐끗하면 완전 망하는 거잖아요. 피아노 반주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 고수가 그 소리하는 사람의 현재의 환경이나 지금의 상태를 잘 보고 또 다음에 어떤 대목이 나올지를 미리 잘 알아서 잘 맞춰서 정말 찰떡궁합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보비위를 잘한다, 비율을 잘 맞춰서 보조한다 이런 뜻이죠. 그걸 잘하는 고수가 이제 좋은 고수고 명고수고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 무형문화재로 지금 고법 무형문화재 분들이 이제 쭉 지정이 몇 분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 명고수들은 많은 명창들을 상대해서 소리 속을 잘 알고 이 사람이 어디 가면 여기서 조금 쉬어야 되고 여기는 빨리 몰아야 되고 여기는 좀 지치고 있으니까 내가 좀 장단을 조금 앞서서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기민하게 파악해서 해야 되는데요. 박성환 선생님은 지금 중고재 소리를 하시지만 이 중고재 북치기는 진짜 이거는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대판 소리는 장단이 아주 규격화되어서 24박, 6박, 12박 이런 것들이 상당히 표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리를 내가 잘 몰라도 대충 여기 이제 중몰이 대목이야. 그러면 그 중몰이를 막 이렇게 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눈도 있고요. 어디 가면 이제 따닥따닥 이렇게 눈이 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중고재 소리는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옛날 소리다 보니까 이게 끝나는데도 정확하지 않고 중간에 추임새를 얼씨구 넣으려면 했느니 얼씨구 이게 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이 추임새를 넣으려도 어디다 구멍이 있어야지 넣어야 되는데 그게 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장단으로 보면 규격화되기 이전의 장단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 맞추어서 정말 북을 칠 만한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리하기보다 북 치는 게 더 사실 명고수 되기가 더 어렵다. 그래서 우리 보통 하는 얘기로 일청중
이 고수, 삼명창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첫 번째 이제 추임새를 잘하는 명창, 귀명창들이 있어야 소리판이 사니까 청중이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반주를 잘해주는 이런 고수가 명고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래야 그 다음에 명창 제대로 소리를 할 수 있으니까 명창은 세 번째. 그래서 이 청중이 또는 고수가 얼마나 소리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알고 계시면 판소리에서 내가 하는 역할, 그러니까 청중들이 소리판을 역동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이 판을 같이 만들어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소리판에 들어오시면 좋죠. 네. 그 송응록 선생 동생이 송광록인데요. 아버지도 뭐 권상도 고수였다고 아까 그러셨는데 그 동생 송광록도 고수였어요 처음에. 그리고 그 김성옥 강경의 중고대 시조라고 하는 김성옥 명창의 고수로 또 오래 활동을 했어요. 그 아주 수행 고수로. 근데 고수가 옛날에는 너무 푸대접을 받고 옛날에는 밥도 다른 상에서 먹고 뭐 소리꾼은 대청마루에서 먹으면 뭐 고수는 저기 마당 밑에서 먹고 이렇게 좀 같은 또 저기지만 하대가 또 심해서 그런 거에 좀 억울해하던 많은 고수들이 에이 더러워서 나도 소리해서 나도 명창이 되겠다 하고 소리꾼이 된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송광록도 그런 케이스예요. 송광록도 고수였지만 나중에 제주도 들어가서 5년 동안 수련하고 나와서 그 진양조 범피중로 명대목을 또 만들었죠. 그래서 이 고수 중에 또 소리꾼이 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리판의 형성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들을 좀 알아봤는데요. 오늘 이제 신청가 성창순 선생님이 부른 신청가 바디로 오늘 사설하고 음악을 감상을 해보실 거예요. 이 성창순 선생님 부른 신청가는 강산제라고 하는 유파입니다. 강산제는 쉽게 얘기하면 서편제 일종이에요. 서편제의 시조라는 분이 순창이 아까 박유전이라고 하는 분이 그 서편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박유전이라고 하는 분이 고종 시절에 대원군의 그 운영궁에 들어가서 여러 양반들하고 판소리도 배우고 나누고 또 뭐 거기서 토론도 하고 그래서 자기 소리를 버전업을 시켰어요. 그게 강산제 소리예요. 이 강산제 소리는 심청가, 수궁가, 흥보가는 강산제에 없고요. 적벽가 이렇게 세 바디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강산제 심청가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불리고 또 가장 심청가 버전 중에 뭐랄까요? 좀 명품이다. 뭐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소리라고 할 수 있고요. 심청가를 배우는 많은 분들이 그래서 강산제 심청가를 많이 배우죠. 그런데 이 정응민 바디라고 하는 거는 뭐 강산제, 정응민 바디, 성창순 이게 벌써 몇 개가 지금 내려온 건데 박유전 선생이 강산제라고 하는 그 유파를 원래 서편제가 있었는데 다시 버전업 시켜서 강산제까지 만드는 거예요. 이 박유전 문화에서 정재근이라고 하는 분이 소리를 배웠어요. 그 정재근이란 사람의 조카가 정응민이에요. 이분이 보성에서 오래 살았어요. 보성에서 살면서 제자들을 엄청 많이 길렀는데 그러니까 1905, 60년대 6.25가 끝나고 판소리가 거의 뭐 이제 사라지고 듣지도 않고 막 밀릴 시절에 그래도 소리꾼들이 야 저기 보성에 정은미 선생한테 가서 소리 배워야 된대. 거기 소리가 되게 좋대. 이런 그 소문이 나서 많은 소리꾼들이 보성에 가서 강산제 소리를 배웠어요. 그 소리를 가르친 사람이 정응민이라는 분이에요. 이 정응민의 가게가 정권진, 정회천, 지금 정회천 선생님까지 내려오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 국립국악원에 정회석이라고 하는 판소리 심청가 하시는 분이 이번에 그 심청가로 또 인간문화재가 되셨어요. 근데 이게 명창이 아무리 명창이라도 자기가 소리를 계속 죽을 때까지 만들기 때문에 처음에서 하는 소리하고
나중에 후반기에 늙어서 하는 소리하고 또 달라요. 근데 이제 초창기에 소리 좋을 때 배운 분이 조상현 명창 같은 분은 소리 좋을 때 어릴 적부터 보성에서 일찌감치 배웠고, 또 성우양 선생님 같은 분은 진짜 자기가 소리 한 벌을 다 떼고 그리고 가서 거기서 소리를 갈고 닦았으니까 옛날 그 고법문화재 선생님 말에 의하면 대학원 소리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의 소리가 이제 성우영 선생님의 소리였다면, 성창순 선생님은 정민 선생님이 거의 돌아가시기 1년 전쯤 가서 소리를 되게 금방 배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강산제긴 강산제인데 좀 뭐라 그래야 되냐, 자기 소리가 좀 많이 들어간 강산제. 근데 워낙 성창순 선생님이 목소리가 또 좋고 또 소리를 아주 잘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마지막 거의 제자로 배우고 인간문화재가 되게 일찌감치 되었어요. 지금 성창 선생님이 한 56세인가 때 인간문화재가 되셨더라고요. 되게 이른 나이에 되셨고 돌아가신 게 2017년도니까 한 3, 40년간 인간문화재를 하신 거예요. 심청가로. 근데 되게 요즘도 그렇지만 이 인간문화재 되기가 너무 어려워요. 평생에서 거의 막 한 70대쯤 돼야 인간문화재 지정되고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이 성창 선생님은 광주 출생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원래는 화순이 고향이시고 아버지가 성원목 선생님인데 그분도 명창이셨어요. 근데 서울로 진출해서 하지는 않고 이제 그 남도에서 제자를 기르던 그런 명창이신데 성원목 선생의 딸이신 거죠. 그래서 대대로 명창 집안이고 소리를 하는 집안에서 태어나셨고, 대신 이제 일찌감치 서울로 진출해서 상극단 생활도 하셨고 또 소리도 다섯 바탕을 다 배우셨고 또 전주 대사습 장원도 하셨고 그랬죠. 그래서 이 성창 선생님이 심청가가 굉장히 좋은 바디로 지금 또 전승이 되고 있습니다. 사설 이제 얘기를 좀 들어가야 되는데요. 심청가는 그 신봉사라고 하는 장애를 가진 한 사람. 그 신봉사는 사실은 처음서부터 맹인이 아니고 집안이 몰락하고 20여 세에 안맹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장애를 가진 한 가장이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뭐 이런 것들을 좀 그리고 있다고 봐도 되고요. 또 심청이라고 하는 이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난 한 소녀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고 극복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다루었다고 보는데, 심청을 중심으로 봤을 때 아버지의 질병, 가난, 본인이 또 여성으로 태어난 거, 딸로 태어난 거,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들이 심청을 둘러싸고 있는 정말 암울하고 불행한 현실이죠. 그래서 심청가는 판소리 작품 중에서 가장 슬픈 대목이 많은 그런 판소리고, 특히 이제 심청이 인당수에 가서 물에 빠지는 장면이 하이라이트자 가장 비극성이 고조되며 또 작품의 전반부가 끝이 나는 그런 지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전반부에 이제 심청이가 인당수에 물에 빠지는 쿵 하는 그 장면 이후로는 다시 장면이 전환돼서 신봉사가 뺑덕어미랑 다시 살려고 웃고 또 그 황성잔치를 가면서 또 그 방아 찢는 여인들과 수작도 하고 또 가다가 또 안심행인도 만나고 그다음 이제 결국 궁중에 가서 살아온 딸을 만나고 눈을 뜨는 이런 과정이 주로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반부가 심청의 비극 혹은 신봉사의 비극에 중점이 있다면, 후반부는 이제 신봉사가 다시 자신을 회복하는 과정인 동시에 심청이 왕후가 되는 과정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청의 측면에서 본다면 정말 가난하고 그 최하 정말 그 비극적인 환경에서 태어난 한 연약한 여성이 그 본인이 선택한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돼서 왕후가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사실 이게 예전 그 신화적 장치랑 참 비슷해요.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을 그 거치고 뭐 구원자나 아니면 보조자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은 뭐 왕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큰 과업을 성취하거나 이런 게 되게 영웅의 일생의 구조거든요. 근데 그렇게 본다면 심청도 영웅의 일생 구조를 잘 따라가고 있는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어요. 또 이거를 저는 가끔은 그 성경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예수가 구유에서 태어났잖아요. 아주 미천한 미혼모에게 이제 잉태가 돼서 태어난 거잖아요. 정말 최하층 중에서 최하층에 태어났고, 태어난 지점도 정말 말구유에서 태어날 정도로 아주 가난하고 정말 환경이 너무 보잘것없는 그런 환경인데, 이 예수가 자라나서 나이가 33살이 되었을 때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는 길을 택하잖아요. 죽지 않아도 되었지만 본인은 십자가의 길을 택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본인이 죽었어요. 죽고 나서 다시 어떻게 해요? 부활했죠. 부활하고 그런 그 믿음을 통해서 결국에는 예수를 믿는 자가 나중에 천국으로 간다고 하는 그런 종교가 생겼잖아요. 그런 것과 아주 스토리가 비슷합니다. 다만 우리는 심청가의 스토리는 굉장히 해피엔딩이에요. 죽고 나서 뭐 이렇게 믿음 종교 이렇게 간 것이 아니라 심청가의 마지막은 아버지만 눈을 뜬 게 아니고 모든 맹인이 눈을 뜨고 짐승들까지도 다 눈을 뜨고 뱃속에 있는 맹인도 다 눈을 뜨고, 이런 그 세상의 모든 연약하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모두 구원을 받는다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심청가의 핵심 미학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그냥 눈을 뜬다였으면 굳이 심청이가 왕후가 안 돼도 됩니다. 왜냐면 부처님 도술로 눈을 뜨는 거니까 살아나는 것까지는 뭐 그렇다 칩시다. 근데 이제 살아나서 그냥 아버지를 찾아가서 눈을 떴을 수도 있는데, 굳이 왜 왕후가 돼서 온 천하의 맹인을 다 불러서, 아버지만 불러도 되잖아요. 근데 온 천하 맹인 다 불러서 먹이고 입히고, 결국은 심청이라고 하는 아주 가난하고 연약한 여성이지만 이 연약한 여성이 왕후의 자리가 되어야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 일, 어떤 일? 많은 맹인들을 불러서 궁중에 초대하고 먹이고 입히는 거. 그게 이제 국가적인 복지죠. 그 당시로 얘기하면 봉건 시대에 왕후라고 하는 그 왕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이 왕과 왕후만 할 수 있는 일. 그럼 결국에는 심청가를 통해서 사람들은 뭘 얘기하는, 왕이 정치 똑바로 잘해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렇게 못 먹고 못 입는 백성들 왕과 왕후가 잘 보살피고 먹이고 입혀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복지정책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당시로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심청가가 제기하는 이 심청의 정말 그 어두운 현실이 일반 백성들이 공감하는 그런 현실이라면, 마지막에 심청이가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고 또 모든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한다는 마지막 단계는 단순히 아버지의 눈을 뜨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연약하고 장애를 가진 서민들, 또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 심청의 죽음은 그 개인의 효에서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결국에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죽음인 거야. 심청이 죽어야만 왕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청이 죽음은 어떻게 보면 물속에서 다시 재생을 하고 물로 씻고 나온 세례받는 예수와도 아주 비슷해요.
그러니까 물이란 게 정화이자 거듭남이자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 태어나는 이런 상징을 가진 게 물이거든요. 그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심청의 죽음이라면 심청의 전환이 왕후가 되게 만들려면 결국은 죽음이 필요한 장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심청의 죽음은 이야기로서의 장치긴 하지만 결국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야 하는 국가적인 지도자 역할을 심청이가 하도록 만들어주기 위한 장치인 거죠. 심청의 가족이 결국에는 왕후가 되어서 모두 구원을 받고 심청이를 뭐 아버지가 눈 떴으니까 뭐 부원군을 삼고 뭐 안시맹인을 또 대부인을 삼고 또 심청이가 낳은 뭐 아이들이 나중에 대대손손 잘 되고 이런 심청 가족의 삶을 복지적인 차원에서 바라보게 하는 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심청이가 아버지를 위해서 가진 마음 이거는 개인적인 이기심이 아니라 내가 목숨을 내던질 만큼의 이타심이잖아. 이타심. 결국에는 희생봉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이타심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옛날에 왜 뭐 임진왜란 때 적장을 끌어안고 죽은 논개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죽은 많은 독립투사들 또 민주주의 쟁취하겠다며 죽은 많은 그 청년들 사실 다 이겁니다. 희생, 국가를 위한 이념적인 희생인 거예요. 심청이도 그런 차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아버지 한 명만 위하기 위해서 이런 대단한 소리가 된 것이 아니고 이 안에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집약돼 있다고 본다면 판소리에서 보여주는 사회적인 메시지는 결국에는 사회 복지이며 이타심을 가진 마음이 중요하다. 너만 잘 살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죠. 그 돌보는 삶과 행복과 불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작품이고요. 그래서 세계무형유산으로 판소리가 생기기 전에 이미 독일에서 윤희상 작곡가가 심청이라는 테마로 오페라를 만들었고 또 1986년도에 이미 우리나라 유니버설 발리단에서 심청을 발레로도 만들어가지고 세계에서 굉장히 호평을 받으면서 지금 40년이 넘게 공연이 계속되고 있어요. 저는 처음에는 이제 심청이 발레 작품이 있다고 해서 뭐 발레 그냥 대충 갖다가 어떻게 좀 만들었겠지 라는 생각으로 발레 작품을 봤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인간 존재의 슬픔 그리고 부녀지간의 그런 애틋한 마음 그리고 나중에 심청이 황후가 돼서 세상을 살리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표현된 수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발레가 한국적인 발레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는 거는 결국에는 그 테마가 굉장히 한국적이고 동양적이면서 또 심청가가 갖고 있는 이런 메시지를 잘 담아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5페이지를 좀 보시겠는데요. 거기에 심청의 근원설화를 제가 하나 넣어놨어요. 아까 남원에서 춘향가도 남원이 배경이고 병강세가도 남원이 배경이고 홍보가는 원래 남원이 배경이 아닙니다. 원래 충청, 전라, 경상, 삼도 얼음에 놀부 형제가 자랐는디 이렇게 되는 건데요. 슬금슬금 남원이 가져가더니 남원 운봉 사이에 놀부 형제 산 이렇게 사설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건 후대 일입니다. 홍보가는 그쪽으로 자꾸 이렇게 좀 내려가서 좀 억지로 스토리텔링이 된 감이 있고 여튼 남원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적 배경으로 남아있는데 이 심청가 같은 경우는 본산지가 원래 이야기가 이 예산의 대흥사예요. 지금 심청의 근원설화 때문에 곡성에 심청마을이 있어요. 곡성 관음사 연기설화에 이 비슷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데 그래서 괜히 곡성이 뭐 마치 심청가가 태어난 마을인 것처럼 오해하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보시면 옛날 충청도 대흥 땅에 장님 원씨의 원양이라는 사람이 장님이 살았어요. 근데 그 딸 이름이 홍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원홍장이죠. 이 원홍장이가 굉장히 예쁘고 효성도 지극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어느 날 그 승려 성공이라고 하는 스님을 만났는데 이 장님 원량에게 자기한테 뭐 꿈에 나타나서 시주를 하면 당신 눈을 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시주 많이 하라는 그런 그 서비스 멘트일 수도 있지만 여튼 그런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제 고민을 한 거죠. 눈 뜬다니까 이 아버지가. 그래서 딸한테 이제 얘기하고 고민을 했는데 문제는 진짜 역사적인 비슷한 사실이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 당시 진나라 사신이 찾아와서 진나라 해제라는 사람이 새 황후가 될 사람이 동국 우리나라에 있을 거니까 가보라고 해서 배를 타고 떠내려왔는데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서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진나라 사람이 홍장이를 보고 아 당신이 바로 우리가 찾던 그 사람인가 보다 하고 패백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이제 그 뭐 금은 보화 뭐 물품 비단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대신 그 눈 뜬다는 그 말한 그 스님한테 바치고 그 홍장이를 데려다가 중국의 왕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역사적으로 해제의 부인이 한국에서 온 사람이었어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왕후가 됐는데 왕후가 된 다음에 그 당시가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백제 시대였는데 자기 고향을 그리워해서 배에다가 여러 가지 이제 그 금은 보화 뭐 폐물 이런 거를 많이 실어가지고 한국으로 보낸 거예요. 이제 한국으로 보냈는데 이게 원래는 아버지가 계신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배가 잘못 가서 저쪽 곡성 화순 쪽으로 그 백길을 따라 올라간 거예요. 옛날에 그쪽으로 백길이 들어갔거든. 곡성 쪽으로도요. 그래서 그 백길을 따라서 간 그 배가 이제 어디에 멈췄을 때 성덕이라는 여자가 집을 나서서 그 배를 발견하고 그 관음상을 안치를 할 곳이 바로 그 곳이 지금 곡성이었다는 거예요. 곡성군 옥가면에. 그래서 그 이름을 성덕산 관음사라고 했는데 그래서 저도 이 성덕산 관음사가 너무 궁금해서 곡성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이 근원설화를 아주 그냥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거기다 표지에다가 잘 해놨는데 그 덕에 이제 그 금은 보물을 가지고 그 불상까지 엉뚱한데 사실은 그 절이 세워진 거죠. 관음사라고 하는 절이. 한편 홍장이 아버지 원량은 딸과 이별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다가 호련히 눈을 뜨고 95세까지 명을 누렸다. 이분이 눈을 뜬 거는 호련히 눈을 떴다고 했으니까 딸을 만나서 눈을 뜬 거는 아닌 거예요. 딸은 이제 가서 거기서 왕후가 된 거고 이분은 그냥 남겨진 돈 가지고 잘 살고 95세까지 잘 먹고 잘 살고 눈도 뜨고 뭐 영양가가 좋아졌으니까 나중에도 눈도 뜰 수 있죠. 당시로서는 못 먹어서 그럴 수도 있고 여튼 이런 설화가 생긴 게 충청도 대흥 그러니까 지금 예산 땅에서 이 원홍장 설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곡성으로 들어가서 이런 설화가 있었다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심청이라는 뭐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또 판소리가 될 수는 있었겠으나 애초 이야기가 이제 여기였고 또 그렇기 때문에 심청이 빠져 죽은 인당수를 백령도 앞바다라고 특정을 하게 됐고 이 원량이라는 사람이 살던 곳이 아마도 그 나중에 저기 그 황주 쪽으로 간 게 아니냐. 황해도 황주에서 애초에 살았던 거 아니냐. 또 이런 설도 있고. 그래서 서해안 바다와 굉장히 좀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쪽 서해 그 내포 지역에서 생산된 이야기가 이렇게 떠돌아서 어떤 연유로 그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나중에 이제 판소리의 이야기로 흘러 들어간 그런 정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청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의 본산지 우리는 맨날 종갓집만 하는데 본산지는 이쪽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설로 넘어가셔서 이제 좀 소리를 좀 들어보셔야 될 텐데요. 이제 벌써 시간. 송나라 원
황주 도하동 사는 봉산 사람이 사는데 성은 심가요 이름은 학교라. 누대 명문 거족으로 명성이 찾았더니 가온 30전 안명은이 뉘려서 받들으냐. 그러나 그 안에 곽씨 부인이 있는데 또한 현체라서 모르는 게 전혀 없고 백집사 가관이라. 봉사가장을 품을 바려 받드는디 싹바느질 관대도보 갱의 장의 직념이며 업숙해자 중추막과 남주구보그 잔입이지 상침질 가끔 지를과 올때 깊겠다미며 굳은 업이 소를 이기 망금김이 가끔 적게 배자 도수 보선 행전포대 허리띠단 힘중치 삼지장 나고 빌랑해야 볼지보 큰 풍채며 전우주 가진 금침 백인모쌍원왕 수두놓고 오색모사 각대 흉내학 끓이기 궁초공단 수주 선주당은 갑사그 금은 도주 갑주 본주 표주 명주 생초 둥경 초포포 황제포 춘포문포 제철이며 삼배백저 극상세모 사그를 받고 맡아자이 정황적 백심양옷에 각색으로 염색하기 초상난집이 원삼제보 혼장대사 음식숙 정가진제 변중계약과 박상화자의다식 정명화체의신서로 각각 찬수약주 빚기 수팔년 봉어리 배상하기 김지런 잠시도 놓지 않고 수족이 타진토록 분파라 보일제 부모와 돈 짓고 돈 모아 양만 들어 장원을 지어 관돈 내니 일수체계 장유변을 이웃집 사람들께 착실한 곳 빚을 주어 실수 없이 받아들여 춘추제하고 봉제사 안무뿐은 가장 공경 시중이요 이런 예상한 일면 사람들이 곽씨 부인 어진 마음 뉘안이 칭찬하랴. 신봉사가 30이 넘어 40이 잠근토록 슬하의 일점 혈육이 없어 매일 부부 한탄을 쪄 분파라 모인 재물 가 공을 다 드릴제 요거부터 신청가가 처음 일단 시작이 노래가 되는 건데 곽씨 부인이 이렇게 막 정말 남편 때문에 가장 노릇을 해서 온갖 일을 다 해서 간신히 이제 조금 먹고 살만해지니까 신봉사가 욕심을 부리죠. 야 우리 애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냥 그대로 둘이 해로하면 잘 살았으면 행복했을 것을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좀 그렇죠. 먹을만 하면 아, 우리도 아들 하나는 있어야지. 근데 아들을 원했는데 또 딸을 낳게 됐는데 그나마 또 딸 하나 낳고 또 엄마는 죽고 그래서 오히려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내용이 쭉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15 먹은 소녀 신청이가 아버지를 위해서 죽음을 택하게 되고 장승성 부인이 대신 돈을 내주겠다 하는데도 그렇게 하면 내가 신의가 없는 사람이 돼서 안 된다. 그리고 이거는 내가 정성으로 하는 거니까 내가 희생 제물이 되어야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결국 인담수로 이제 따라가죠. 근데 그 이 인담수에 쿵 하고 빠지기 전까지 이런 막 슬픈 대목이 계속 고조가 돼요. 지나가던 옛날 죽은 홀령도 막 보고 슬픈 마음 지나가는 친구들 보면서 너희들은 앵두 따고 잘 놀고 나는 지금 나는 죽으러 가는 길이다 하고 그 15살 소녀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그런 심정이 막 계속 몰입이 되고 결국에는 인당수에 딱 도착해서 빠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 부분이 굉장히 긴박하고 긴장이 최고조로 올라가는 그런 음악적인 그 내용인데
이게 막 올라가다가 이제 심청이가 물에 가서 두리둥두리둥 팍 빠르게 나가다가 마지막에 떴다 물에가 풍 하는데 그 풍은 너무 건조하게 풍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죽음이 너무 허무해지는 그런 그 정말 너무 막 어떻게 내가 겪어보지 않았지만 마치 내가 거기 물에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음악적으로 정말 잘 살려서 표현을 해주는데요. 여기는 하이라이트 부분이니까 잠깐 좀 감상을 해보도록. 봉개헌예 백창만기라 적도사동이니 어연이 어른고 무증한 외로울 싸게 칼을 날되어 부인한 것 간장에 화절의 그 모두 무엇노라 저백고야 세월이 여류하야 심청나의 발사 15세가 어디라고 한고당도 헌예인 한고된당소라 대중동도 헌헌 이 강산지 심청가는 이 심청이가 물에 빠질 때 조금의 동요도 없이 아버지가 계신 곳에 절하고 저는 조금도 생각하지 마옵시고 70생남에서 오래오래 사시라고 당부를 하고 이제 의연하게 풍 빠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 15살 어린 소녀가 뭐가 그렇게 의연하게 거기서 긁겠습니까? 원래 그 소설본이나 예전 더 오래된 본들을 보면 빠지기 전에 심청이가 너무 무서워하면서 벌벌벌 떠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훨씬 더 인간적이죠. 인간적인데 이렇게 심청이가 효녀로서의 형상을 갖춘 그 멀끔한 모범생 역할을 하는 것은 이 강산제 심청가를 다듬은 이 정은미 선생이 굉장히 유교적인 사설로 품위 있게 사설을 가다듬다 보니 생긴 약간 그 뭐랄까요? 좀 양반층 위주의 사설 변모가 이루어졌다고 봐요. 그래서 원래 심청가에서는 심청이가 정말 무서워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된 본들도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이제 마지막 부분만 눈 뜨는 대목은 그래도 들어봐야 되니까요. 눈 뜨는 대목을 17페이지라고 된 곳에 보면 거기 이제 모든 맹인이 같이 눈을 뜨는 그런 내용까지 조금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그때의 희망후 얼씨구. 분부하시되 아하. 그 봉사 거주를 묻고 처자가 있는가 물어보아라. 제. 신봉사 처자 말을 듣더니만은 먼 눈에서 눈물이 없고 네. 성령은 아. 이것이 모두 부처님을 도술이었다. 아. 신봉사 눈 뜬 김에 수천 명 봉사들도 그 훈짐에 모두 눈을 따라서 뜨는데 아이고. 이런 과간이 없던가 보더라. 아. 만자맹인이 눈을 뜬다. 아. 마칠 시간이었습니다. 긴 시간 심청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심청이가 세상을 위해서 바친
희생 이런 것들이 그 미래의 세상이 더 좋아지길 바라는 데 쓰였다. 네, 그런 것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